조직을 했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는 그 대지 중심부에 마당을 두고 경계부에는 그러니까 담의 배치가 한국 건축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했고, 보시다시피 하부 마당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하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계획안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찰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대지의 이제 단면을 보시다시피 요런 주거 같은 경우는 하부 마당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주거 타입이 나오게 됐어요. 부설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블록형으로 소규모 블록형으로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동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개별 주택 부지는 각자 주택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지금 지구 단위 교통도를 보고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프로젝트 진행이 있었는데요. 제도적인 틀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글쎄요, 특별이란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특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특화계획, 그런 어떤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고요. 사실 쓸모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적인 중복들과 그런 장치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건축물은 보시다시피 이제 원래 이제 초반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3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는요. 한옥의 아름다움을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의 군짐이라고 본다면 외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통 기와 그다음에 전통 담장, 목구조 이 3가지만 지켜진다면 내부의 모습은 얼마든지 신한옥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현대인의 어떤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타입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지붕에 대해서 참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 특히 또 계획해 보시는 우리 소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 이제 그 대지 안에 공사학과에 대해서 제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요. 보여드리면은 우리 현행 규정에 일반 건축물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안 보이네요. 그 외곽 1.9m 정도가 이격하게 된다면 건폐율 6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옥이라는 것 자체가 그 건폐율이 5점이 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 중간에 한옥 기준이라는 게 설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큰 도움이 됐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m를 전체 1m만 이격 시에도 건폐율 78%만 차지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조그만 마당을 만든다는 걸 뭘 의미한다면 최소한 50%도 건폐율이 안 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한옥 마을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폐율에 대한 규정, LH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땅 가격에 대한 것들도 바로 이 건폐율에 의해서 새롭게 책정되지 않으면 이 건축물 자체의 건축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 외에 이제 구조는 목구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전통 외벽 같은 경우나 우리 담장 같은 경우가 이제 구역별로 아주 재미있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경관, 우리가 전통 마을의 경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좀 너무 굉장히 스트릭트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대문의 위치와 그다음에 담장의 위치는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가 다 완성이 될 거고요. 그거 정도는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우리 경관을 규정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이 50%밖에 안 되고요. 사실 우리의 건폐율 용적률도 참 독특하죠. 50%를 맞춰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규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적률도 역시 2층 구조를 용인을 안 했고요. 용인을 안 했던 이유는 지하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을 하게 되면서부터 오는 문제점,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1층을 유지해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이 같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된 거죠.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만들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플랫폼입니다. 이제 그 개개 건물들에 의해서 앞으로 여기 이제 분양을 다 된 상태니까 개별 건물들을 새롭게 아주 창의적인 생각으로 건축가들과 주택을 설계를 하신다면 뭐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재밌게 생각을 했던 건 바로 이런 어떤 우리가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차가 없게 되면 그 부설 주차장도 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골목길에 대한 모습이죠. 골목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거 앞으로 한옥마을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규정도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골목길은 4m를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4m 공간이 좀 넓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한 토의를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암길, 샛길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위계를 줬다는 게 뭐라면 높이 차이에 대한 위계도 있었겠지만 길에 대한 폭에 대한 위계. 그래서 암길은 8m. 그래서 양방 통행도로로 했고 인도가 6m에 인도가 2m에 도로가 6m를 기준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샛길 같은 경우는 6m. 그래서 우리가 인도 1.5, 일방 통행으로 도로는 4.5m. 그다음에 골목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m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샛길에 대한 모습이고요. 얼마 전에 이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LH가 했었는데 이게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299대 1이 나왔는데 사실 327대 1까지 됐고요. 저도 했었는데 저도 안 됐어요. 넣었었는데 너무 아쉽게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현상이 무엇일까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세종시라는 프레임이요. 워낙 또 세종시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 하지만 또 위치에 대한 것도 있겠죠. 위치가 너무 좋았고요. 또 초반에 저희가 설정했던 수요층을 공략한 분양 방식들과 비용에 관한 것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건 뭐라면 최대한 가용률을 높여서 이 땅에 대한 가용률을 사실 마스터 플랜상 어려운 일이지만 60%를 채웠습니다. 상당히 많이 채웠죠. 그러면서 이 토지 가격을 최대한대로 다운시키고요. 그거는 2억대 초반 정도에 들어온다면 25평에서 30평 주택에 평당 900만 원을 치더라도 한 3억대 정도를 유지한다면 5억이 되는 것이고 5억이라면 기존 아파트 수요자들을 충분히 끌어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가정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요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3천만 원이라는 한옥 보조금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라면 우리 건폐율에 대한 것도 너무 안 좋고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서 특이한 조망을 갖고 있다든가 한옥마을의 부지로서의 단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 박사님이 하셨던 영역 중에 하나인데 한옥 거주에 대한 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다 한옥에 50%를 거주하고 싶어 하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건 아파트가 맞고요. 사실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한옥에 고려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주택 배치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요거 같은 경우가 재밌는 나름대로 도표인 것 같아요. 사실 한옥의 특징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일을 다 따져봤자 22%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호는 뭐라면
친환경적이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개방적인 구조가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도표를 보게 되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 실질적인 한옥이 좋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만의 주거 문화가 부재하고 있다. 어떤 그런 형식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저는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희가 말하면 이런 조건들을 맞춰준다면 한옥이 아니고도 다른 어떤 주거 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굳이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뭐 메슬로우라는 사람들은 뭐 이 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구라는 게 병렬적으로 옆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위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그다음에 소속감과 애정, 존경, 자신 어떤 이런 단계 욕구를 거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한 단계를 만족돼야지만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적인 경제 성장하고 그 산업 사회를 거쳐오는 동안 우리의 주거 문화가 굉장히 생리적인 욕구라든가 뭐 양적 성장에는 주요한 것이었고 잘 뭐 어떤 요구에 부응했을 줄은 모르지만 뭐 요즘 뭐 더더욱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 많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지진 사건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안전한 친환경적인 어떤 상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단계 소속감과 애정 욕구의 단계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주거를 통해서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점에 있어서 한옥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마지막 단계였는데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그 도시와 건축은 결과적으로 이제 삶을 담는 글씨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옥이라는 마을을 통해서 구현해가고 싶은 거라면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는 거주민의 삶을 위주로 하는 정주 개념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요. 우리 주거 문화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인 조건들이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뭐 필지 분양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 개별 필지별 그리고 블록 단위별 분양이 아무래도 주요한 이슈였지 않나 싶고 그리고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호인을 위한 동호인끼리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 다양한 수요층을 좀 고려한 계획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치우 국가한옥센터장님께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신치우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들 또는 고려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옥마을에 관한 인식 및 수요 특성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부터 한옥에 거주하고자 하는 잠정적인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오늘도 인식 및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정리를 못해갖고 지금 2013년 자료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에 관한 인식으로 한옥을 찾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통미, 전통 곡선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가치, 그 다음에 한옥 여행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옥 거주 의향은
이제 아까 그 최 교수께서 보여주셨는데 과반수 이상인데 대부분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실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실행을 해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사를 가게 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10년 이내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적극 고려 친구는 약 8% 정도가 되고 애들이 그 거주하게 되는 그 계기 또는 시기를 보면은 자녀가 출가할 때 또는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자녀가 출가할 때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일부는 자녀에게 줘서 집을 구하게 하고 본인들은 농어촌이나 전원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한옥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계층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옥 구매 결정을 할 때 고려 요인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지, 그다음에 품격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한 편인데 평균적으로 3억 원 이내를 이제 가장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입지로는 도시 근교 또는 전원, 농어촌인데 이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경기, 인천권은 도시 근교에서 15분, 40분 정도 떨어진 곳을 선호하는 반면에 부산,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도 쪽은 완전히 농어촌을 또 선호하는 퍼센티지가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대개 또 주로 선호하는 면적은 30평 내외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고려층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자연 환경이 좋은 전원 또는 농촌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유사한 규모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옥 거주 희망자 중에 한옥 마을에 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약 반 정도, 47.5%가 그렇게 한옥 마을에 거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는 예상 밖으로 이웃 주민과의 친목 도모, 그다음에 아마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을로 들어가면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답도 주셨고요. 그럼 들어오실 때 따로 이렇게 한옥을 짓고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완공된 한옥을 분양받기 원하십니까? 했을 때 개별 맞춤형 희망이 한 48%. 그러니까 내가 설계를 하고 시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게 48%고 완공된 걸 분양받고 싶다는 것도 27.5%나 나타납니다. 이런 두 개로 나뉘는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에서 50세대 정도의 규모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까 말씀해주신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100세대씩 지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도시에서 지금 437세대를 좀 지원을 하니까 한옥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잘게 나눠서 20에서 50세대 정도의 한옥마을들이 좀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어메니티를 좀 똑같이 줘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생활 편리성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사를 해보면 공동 이용시설을 뭐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등으로 나오는 게 텃밭입니다. 저희가 농경민족이라서 이제 모르겠는데 텃밭은 다 갖고 싶어 하세요. 땅이 협소해서 텃밭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공동 텃밭이라도 만들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경찰서, 편의점 같은 소매점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단지에 그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지면서 그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게스트하우스도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인식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한옥마을이라는 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사는 사람들은 그 수요자들입니다. 답은 결국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살아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분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 인식이라든지 수요자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저희가 경로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 기자님께서 한옥 호텔, 그러니까 한옥 체험 쪽이기 때문에 말벌이 풀리다고 좀 걱정을 하셨는데 한옥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옥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한옥에 거주하겠다는 그 비율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옥을 체험을 해본 사람일수록 한옥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비율이 월등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건축물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시작됐던 것들이 전라남도 행복마을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총 111개 마을, 그러니까 신규 조성역 20개 정도에서 1,818동 한옥이 신축이 확정이 됐고요. 기존 마을 정비용은 10동 이상, 또 신규 마을 조성용은 20동 이상 한옥 건축할 때 건축비를 도비,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 수요를 흡수하는 데 성공을 해서 약 3천여 명의 외지인구를 전입시켰습니다. 전라남도로.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 이거를 한옥마을로 조정해서 공공기반시설 비용을 지원을 하고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경기 의정부의 밀락지구 신한옥마을 유상입니다. 이거는 높은 토지 조성 원가나 건축 비용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 수원의 광교 신도시의 한옥마을을 또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명품 한옥을 모토로 해서 500에서 600제곱미터 대형 필지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택 포함해서 약 14억에서 24억 정도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기도 높은 토지 조성 원가나 건축 비용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인근의 타운하우스보다 더 비쌌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올 수가 없죠.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한옥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적극층의 의지를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보면 땅값은 무조건 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땅은 무조건 쌌으면 좋겠는데 건축은 그러면 얼마까지 더 쓰실 수 있으세요? 3천에서 5천만 원 더 쓰겠다는 겁니다. 집이 더 좋아진다면 그 정도를 쓰겠는데 땅은 무조건 쌌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도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이제 그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한옥마을이 생기고 있는데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한옥 건축 비용을 보조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2개 마을이 지정이 됐고요. 전라남도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청주시의 오청 미래지 한옥마을, 그다음에 단양군의 하인지구 한옥마을이 제안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경상북도가 도청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쪽에 한옥마을을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완판이 됐습니다. 평균 78대1이 나왔고 제일 심한 필지 한 곳이 700대1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스갯소리로 도에 계신 분들이 다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로 생긴 한옥마을들은 꽤 인기가 많고 분양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한옥마을 조성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분양이 끝나고 거의 이제 계속해서 한옥이 지어지고 있는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처음에 여기를 토지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이달이 났습니다. 분양이 참 안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필지 규모를 축소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나서 분양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필지 면적을 좀 더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 내외였던 거를 170에서 340 정도로 다양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없애고 필지 분양한 후에 분양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이제 분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전부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고 한옥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밀도 기준이랑 하는 펜스를 보시면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참 2층 이하가 되게끔 해놨는데 되게 보시면 이제 건폐율 50%, 용적률 70%를 육박하는 2층 한옥들 보시는 그림과 같은 한옥들이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나타나는 게 마당이 좀 협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커지는 대신에 땅은 줄여놨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마당이 이제 협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심의제도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은평 한옥마을의 특징으로 이제 작은 마당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익산 배산지구의 한옥마을입니다. 익산의 그 배산지구라고
새로 하나 이제 신을 만들었는데 여기 한 그 구획을 한옥마을로 만들겠다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요 지역 여기 한옥마을 대산지라고 해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 최대 3층까지 여기 지을 수 있게 그다음에 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옥 마을을 만들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다른 일반 단독 주택지와 똑같이 지금 땅을 나눠놨고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를 떨고 싶은데 한옥을 지으려니까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밀도를 좀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시행지점을 변경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그래서 2008년 4월에 만들어진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해서 목재 외 자재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걸 바꾸고 나서 이렇게 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경주에 있는 역사 보존지구에 있는 RC조 위에 한옥 지구 오는 식으로 이런 집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는 한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 마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그 정의로 한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옥 기와집 마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주시 오창 미니지 한옥마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봤던 땅을 일자로 잘라놨던 것과 틀리게 저희는 길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어깃길이나 안길, 골목길처럼 곡선 도로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자연환경하고 도시 접근성이 모두 우수한 입지입니다. 근처에 KTX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와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이 되겠습니다. 단일 민간 사업자가 대지 조성을 하고 분양, 그다음에 시공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일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분양받은 분들, 그다음에 이곳에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한옥에서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만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한 시행업자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요걸 다 하셨기 때문에 담장이라든지 주차장의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똑같이 만들어서 경관적인 통일성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한옥마을입니다. 이 단양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 귀촌자들이 일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그 토지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옥건축 추진위를 구성해서 거꾸로 한옥마을로 추진을 한 사례입니다. 이건 뭐 위에서 이렇게 만명이 가거나 한옥마을로 마음 뜻에 한 게 아니라 분양 계약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한옥마을로 조성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청북도 한옥마을로 지정이 돼서 한옥건축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제 20호 규모로 이제 되어 있지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제 공동 이용 시설이 부재하다는 게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리고 거주자들의 희망 사례고요. 입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도시 거주자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안동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은퇴한 후에 귀촌해서 민박 같은 것들을 같이 하면서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들이 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이주자 마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 자연스럽게 좀 마주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곳 건설, 그러니까 한옥 건축은 단양군하고 단양 한옥학교가 기술 인력 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하고 마을 내에 결국 그 한옥학교 교육생들이 교육 과정으로 목구조 공사를 하고 그 이외에 기와, 벽체, 설비 이런 것들은 입주자가 이제 개별적으로 시행해서 이제 공사비를 좀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암수 일체형 기와를 사용해서 거주자들이 이제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다라는 만족도는 높은데 외관에서는 이분들이 다른 마을 돌아보시고 나서 요건 좀 우리 마을이 여기 조금 아깝다. 그래도 좀 싸게 했으니까 만족할란다. 요 정도 수준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게 한옥학교 교육생들 실습 과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몇 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이런 한국 학교 교육생들의 교육 과정이 워런티 될 수 있는 담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에 수많은 한국학교가 있는데 교육 커리큘럼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어차피 건축 자산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순에 있는 잠정 햇살마을입니다. 젊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 시범 사업 중에 하나를 추진이 됐습니다. 한옥은 약 50%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임대형 타운하우스가 150호,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까다로운 입주자 요건, 귀농인이어야 됩니다. 농사를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뉴타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분양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정책 성과를 좀 조기에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좀 무리하게 잡아서 부실한 설계가 있었다, 또 시범이 있었다라는 논란들이 좀 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파트와 같이 한옥 주택을 선분양 방식하고 완공된 한옥 분양, 그러니까 한옥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선분양하고 개별형 맞춤이 아닌 완공된 한옥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을 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개개인 수요 특성을 반영을 못하고 획일적 형태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분양이 좀 더 저조하게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 내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체력 단련 시설, 도서관 이런 주민 공동 시설들은 사전에 잘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건축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획일된 한옥 형태 이런 걸로 해서 초기 분양이 좀 저조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성 항용 행복마을입니다. 여기도 좀 비슷한 사례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분양이 저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여기서 15분, 20분만 들어가면 반값 되는 땅들이 있었거든요. 이 가격을 가지고 광주에 살지 내가 여기 사냐는 답들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초기 분양이 굉장히 저조했고 여기는 땅을 다시 자른 게 아니라 토지가를 인하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약 제곱미터당 93만 원이 되니까 평당 한 87만 원 정도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재분양을 해서 분양이 다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민간 시공업자가 7개 블록을 구매를 해서 필지 면적을 스스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매를 했고 스스로 신기술을 적용한 샘플 한옥을 하나 지어놓고 와서 보시오. 이걸 보고 이렇게 지을 생각이 있으면 지으세요 했더니만 이걸 보고 이제 꽤 많이 이제 짓게 되는데 그게 요 일대 요 집들입니다. 샘플 하우스를 와서 보고 그럼 나도 이렇게 져도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아파트 입주할 때는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한 한 최대한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게 해놓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한옥은 자꾸 머리로 그리게 하거든요. 빈 땅에 막 한옥은 아름다운 거라고 자꾸 강요를 하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옥이 지어집니다. 보세요. 그럼 보고 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형태 관리가 미흡해서 통일성 있는 경관 형성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담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볼 수 있는 모든 담장들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경관 형성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좀 시사점들을 뽑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사업성이 안 나왔다고 판단되거나 분양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적정 필지 규모를 선정하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 토지랑 주변 다른 주택 유형들과의 가격과 비교해서 한옥마을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수요자들이 이걸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대지 가격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필지 규모 선정이 좀 설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의 한옥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외부 공간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것마저도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법으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최소한 좀 외부 공간이 좀 확보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개별 개인 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게끔 해서 저희가 한옥마을이라는 데 가서 똑같이 도시 아파트 보듯이密도가 꽉찬 거를 볼 거면은 한옥마을 이제 인식이라든지 그런 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짓는 건 관계가 없지만 공공에서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에서 보여주는 사례처럼 토지 계약부터 설계, 시공 이런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옥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옥마을 입주자 수요자 측면에서 한옥 건축가들 이분들은 오면은 저희 센터로 엄청나게 많이 오는 전화가 설계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시공 누가 잘합니까? 저는 경남 어디 사는데 이런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 건 제가 따로 지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서비스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수요자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사업 관리까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되고 시작을 하면은 좀 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결국 공급자를 좀 더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이 3천억에서 약 4,800억 정도 시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대리운전 시장보다 작다고 그러거든요. 시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산업 기반이 되는 것들을 계속 키워줘야 되고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사업자, 특히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안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되게 잘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인데 한옥마을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해놓은 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일단 어떻게 땅을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주택만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옥마을에 커뮤니티 시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소규모 한옥마을이지만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공공 지원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좀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고 조금 추가 부연 설명드리면 강릉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국토부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 올림픽 때 숙소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문체리 문화관광부에서 그 정도 사이즈의 한옥 숙박 체험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쪽은 지금 R&D 결과물 신한옥 위주로 가고 있고 아래쪽에 문체리 쪽은 전통한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면은 한옥 숙박 체험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수원시의 한옥 기술 전시관이라고 R&D 기술을 실증에 있는 건물이 지금 완공이 돼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적용된 한옥을 보시고 싶으면 강릉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수원에 있는 한옥기술 전시관 같은 걸 가시면 볼 수가 있고 지난해에 저희가 말씀드린 한옥 건축 기준이라는 게 이제 그쪽에서 공포가 됐는데 그 공포에 의하면 한옥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3칸 중에 1칸 정도는 1칸 정도의 부재를 목구조 이외에 나머지를 써도 되게끔 좀 많이 열어놨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감안하셔서 좀 이 한옥 마을이 좀 다양하게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적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그 행복마을 사업 이래로 현재까지 추진된 한옥마을 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주셨고 이런 한옥마을 사례를 통해서 향 한옥마을 그 조성 사업 시
것이 그 계획 시 좀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참조점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가 모두 끝났고요. 그 발제를 통해서 아마 이 한옥마을 향후 추진 시에 그 수요자의 그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2, 3년에 한 번씩 그 한옥 수요자 그 조사를 매년 경면으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은 참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모두 발제는 끝났고요. 이제 잠시 후